안녕하세요. 자, 어저께 치러졌던 우리 지방직 경작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쉽지 않았나. 그래서 쉬운 수준. 우리 국가직보다도 더 쉬운, 국가직은 그래도 중 정도, 중하 정도였다면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한 문제 정도 우리 요소 시장에서 수요 독점 그 상황,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해설을 해볼 건데 역시 국가직 해설이랑 똑같이 1번부터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제 챕터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교과서 혹은 수험서에서의 챕터 진행 방식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 미시, 거시, 국제가 있을 텐데 미시, 거시, 네, 국제경제학이 있죠. 국제경제학에서 무역론이 있고 금융론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무역론을 미시에서 가르치고 금융론 같은 경우를 거시에서 가르치는데 총으로 합했을 때 이번에 무역론에선 출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 9문제,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 11문제, 총 20문제가 출제됐는데 이 거시 11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금융론, 개방거시경제 혹은 국제금융론에서 출제가 돼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국제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국제 파트에서는 크게 출제되지 않았고 좀 수요와 공급 측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쉽게 나왔나 했을 때 작년에 약간 지방직 경제학이 지나치게 어려워서 좀 수험생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쉽게 출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미시 해설을 볼 건데, 자,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 규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올해 지방직에서는 가격 규제가 2문제나 출제가 됐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제 12번 갑국에서 X제에 대한 국내 수요 곡선과 국내 공급 곡선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수요 곡선 그냥 일반적인 우하향하는 직선, 그 다음에 공급 곡선도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주어져 있고, 최고 가격을 7로 설정하는 정책을 실시했을 때 갑국의 사회후생 변화는, 그래서 우리가 최고 가격제 혹은 최저 가격제를 실시했을 때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초 균형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초 균형 혹은 최초 가격,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 두 개를 연립해서 균형 가격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두 개를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3P는 24에서 P는 8. 그래서 최초 상황에서는 가격이 8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서 가격의 상한 혹은 최고 가격제를 설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한번 살펴보면 원래 수요와 공급이 있었고 그때 최초 균형 상태에서 균형 가격이 8인데 이게 높다고 판단해서 7의 가격에서 가격의 상한제를 걸어버린 거죠. 7의 가격에서. 그때 사회후생의 변화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이런 가격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변하게 되고 거래량 변화로 인한 비효율성이 될 텐데, 자, 거래량은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초과 수요 상태가 되고 이때는 공급량에 따라서 거래량이 결정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듦에 따라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비효율성의 크기는 이 삼각형의 면적으로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삼각형 면적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그 거래량 가격 규제를 7로 했을 때 거래량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격을 7로 책정했을 때 공급량에다가 집어넣으면 7이 14 빼기 8 해서 6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래량이 6이 되는 거예요. 7의 가격하에선 거래량이 6이 된다. 자, 그럼 원래 거래량은 얼마였어요? 원래 최초 균형 상황에서 가격이 8일 때 수요에다 넣어도 거래량이 8이고
그 8을 공급 곡선에 넣어도 역시 8이죠. 그래서 최초 거래량은 8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면적을 알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높이만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6이라는 거래량, 6이라는 거래량, Q를 6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수요 곡선에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Q를 6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의 P의 값. 그러면 P가 10일 때 Q가 6이 될 테니까 이 높이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3만큼 비효율성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문제 17번을 보시면 자, XJ에 대한 국내 수요 곡선과 국내 공급 곡선은 다음과 같다. 이때 XJ에 대해서 10의 세금이 부과됐을 때 소비자 지불 가격과 생산자 수치 가격, 그래서 제 텍스트북에선 PDPS로 써 있는데 여기선 PB라고 나와 있네요. 여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치하는 가격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우하향하는 수요, 우상향하는 공급, 우하향의 직선의 수요 곡선, 우상향의 직선의 공급 곡선을 상정하고 있죠. 자, 근데 사실은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이 4개 지문 중에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우상향,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상정하면 원래 균형 가격에 비해서 소비자 지불 가격, 여기선 소비자 지불 가격을 PB라고 표현했고 생산자 수치 가격 혹은 공급자가 받는 가격 PS라고 했는데 원래 가격에 비해서 소비자 지불하는 가격은 높아지고 공급자가 수치하는 가격은 낮아지기 때문에 각각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이만큼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폭, 이만큼이 공급자가 부담하는 폭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은 얼마예요? 원래 균형 가격은 P가 500 돼서 P가 100이 되죠. 그래서 최초 균형 가격은 100이었는데 자, 그럼 100에 비해서 소비자 지불 가격은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 요 두 개 중에 하나죠. 소비자 지불 가격은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 혹은 공급자 수치 가격은 낮아져야 되는데 이 중에서 낮아지는 건 오로지 요거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찾을 수 있다. 2번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거 계산 문제 없이 말 문제로도 찾을 수 있고 이거 좀 만약에 이런 보기가 아니었고 계산을 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 제 계산 문제 테크닉을 활용하면 좀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 중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의 크기는 수요 곡선 기울기, 공급 곡선 기울기, 그 다음에 수요 곡선 기울기. 이게 단위당 조세 중에서 소비자 혹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조세의 크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역시 비율이 될 테니까 이거는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 기울기 더하기 공급 곡선 기울기 분의 공급 곡선 기울기. 이걸 구하면 아까 언급했듯이 최초 균형 가격에 비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폭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급자, 생산자가 수치하는 폭은 요 크기가 된다. 그래서 각각 요 크기를 계산해서 빠르게 찾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계산 방식보단 빠를 텐데 더 빠르게 계산하는 방식도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비율로 따지는 거니까 수요곡선 기울기, 공급곡선 기울기분의 수요곡선의 기울기 비율로 따지는 거니까 사실은 어때요? 여기서 기울기가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기울기 1, 물론 절대값으로 얘는 기울기 4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P에 대해서 정리한 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니까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는 기울기가 1, 물론 절대값으로 얘는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4분의 1. 그래서 이제 1대 4분의 1의 비율 1, 4분의 1, 1, 4분의 1 그래서 1대 4분의 1의 비율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걸 4대 1로 부담하게 되니까 최초 가격 100에 비해서 10의 세금을 4대 1로 부담한다는 건 공급자가 이만큼 부담하고 소비자가 8만큼 부담할 테니까 소비자 지불 가격은 108, 반대로 생산자 수치 가격은 이만큼 떨어져서 98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이게 그나마 조금은 약간은 앞에 두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국내 수요 곡선과 국내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고 최저 가격을 60으로 책정을 했대요. 역시 최초 가격 찾아보면 EP가 100이니까 최초 가격은 50이네요. 50. 그래서 간단한 상황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렸을 때 최초 가격은 50인데 이게 너무 낮다고 판단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지 마 해서 최저 가격을 60으로 책정한 거죠. 그래서 60으로 최저 가격을 책정했다. 자, 그러면 원래는 거래량이 줄어들게 될 텐데,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대신에 소비자에게 단위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했대요. 그래서 단위당 일정액의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가 늘어난다. 혹은 수요의 한계 편익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증가시켜서 최저 가격 설정 전, 즉 정책 이전에 거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의 총액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보조금을 통해서 수요를 증가시켜서 원래 소비량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여기. 그러면 단위당 보조금의 크기는 이 크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총액을 그래프로 표시해 보면 이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 그래서 사실 이제 최초 균형점을 살펴보면 최초 균형점 그래서 P0는 50이 되고 Q0는 또 50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두 개를 연립하면 그래서 50,50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단위당 얼만큼의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지 60의 가격 하에서도 50의 소비량이 결정되겠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수요에다가 단위당 S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P축 방향으로 S만큼 이동을 한다고 해서 Q는 100-P 빼기 이제 P축 방향으로 S만큼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S만큼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수요 곡선이 되죠. 혹은 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얘를 어떻게도 쓸 수가 있어요. Q는 100-P 플러스 S.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제 P에 대해서 정리한 값이 S만큼 늘어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게 보조금 지급 후 수요량이 되는데, 이 보조금 지급 후 수요량에서 가격이 50일 때, 가격이 60일 때, 최저 가격제 60을 책정했을 때 60을 책정했을 때 이 수요량이 얼마가 돼요? 원래 거래량 50이 되도록 보조금을 찾는 거죠. 단위당 보조금. 그래서 여기 이제 60을 집어넣으면 40 플러스 S인데 이게 원래 50이 되도록 하는 단위당 보조금은 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 찾았어요. 10 곱하기 50 해서 500이 보조금 총액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소비자 이론.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수요함수와 관련된 거 기본적인 문제죠. 요새 수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X에 이제 어떤 소비자가 재화 A와 재화 B를 소비한다 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X제랑 Y제를 소비한다고 많이 보지만 이렇게 노테이션에 현혹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A재화를 XA만큼, B재화를 XB만큼, 그래서 1재화를 X1만큼, 2재화를 X2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A재화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 이게 지출 비중을 나타냈었죠.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에서 이 지수가 지출 비중을 나타내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즉 0.4만큼, 소득 중에 0.4만큼을
A제와의 지출하고 그러면 A의 가격으로 나눠서 이게 이 사람의 A제와에 대한 수요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B제와에 대한 수요를 찾아보면 PB 이제 0.6 이런 식으로 도출할 수가 있죠.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20이다. 어떤 가격이? A제와의 가격이 20이다. 그래서 A제와 가격이 20이고 자, 그 다음에 B제와 가격은 40이고 그 다음에 소득은 250일 때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250 곱하기 0.4 하면 100이 되고 100을 20으로 나누면 5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최적 소비는 4가 아니고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의 최적 소비는 어떻게 돼요? 0.6 곱하기 250 하면 150이겠죠. 150을 40으로 나누면 4분의 15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 3.75가 되겠네요. 3.75 그래서 J와 B의 최적 소비가 3.75이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 계산이 좀 싫었으면 나머지 3, 4번 말지문부터 체크할 수도 있었는데 최적 상태에서는 항상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접선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접점 조건으로서 한계대체율은 상대가격 비율과 항상 같아지는 거 3번 틀렸고 4번 우리가 이런 거는 사실 생산함수에서 더 중요한 내용인데 생산함수에서는 이 같은 함수 형태를 가지고 뭐 1차동차냐 2차동차냐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냐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이냐를 살펴보죠. 그래서 얘는 이 두 지수의 합이 1과 같아서 A제와랑 B제와 소비를 2배, 4배씩 늘릴 때 효용도 정확히 2배, 4배 증가하기 때문에 4번 틀렸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이번 시험에서는 생산자 이론은 출제가 안 되고 소비자 이론에서는 이 한 문제가 출제된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서 많이 출제가 된 거고 그다음 시장 이론 살펴봅시다. 시장 이론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 생산자 잉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총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이 64로 주어져 있을 때 생산자 잉여는 우리 총 비용 가지고 한계 비용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총 비용이 10Q제곱 플러스 4Q 플러스 10이니까 이걸 Q에 대해서 미분해서 20Q 플러스 4 이게 한계 비용이 되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 쪽 절편이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0이 되는 이런 한계 비용 곡선이 그려지는데 결국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물론 좀 더 엄밀하게는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을 상회하는 구간에서 한계 비용이 공급 곡선이 되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 다음에 가격이 64다. 자, 그럼 가격이 64일 때 이 공급자, 이 생산자는 이만큼 공급할 것이고 그때 생산자 잉여 크기는 이 크기가 되죠. 자, 그러면 가격이 64일 때 가격과 64의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그 Q를 찾으면 64와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그 Q를 찾으면 어떻게 되죠? 넘기면 20Q가 60 돼서 Q가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개 생산했을 때 가장 이윤이 극대화되고 그때의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6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9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은 우리 독점 중에서 가격 차별과 관련된 독점. 그래서 시장 1과 시장 2가 있고
한계 비용이 일정한 상황을 상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윤 극대화를 하는 독점기업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3급 가격 차별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시장에서의 한계 수입 MR1과 2시장에서의 한계 수입 MR2가 같아지는 게 이윤 극대화 조건, 그리고 그 같아진 MR이 MC와 같아지는 거. 근데 여기서는 한계 비용이 일정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각 시장에서의 생산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MR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 MR 쉽게 찾는 법은 P에 대해서 정리된 수요 곡선에서 Q 앞에 값만 기울기만 2배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MR1은 12-4Q1이 되고 MR2는 8-4Q2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와 같아지는 거? 한계 비용 2와 같아지는 게 이윤 극대화 조건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Q1, Q2를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Q1은 12-4Q1이 2가 된다는 건 Q1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4분의 10 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8-4Q2가 2가 된다는 건 Q2가 얼마죠? 4분의 6.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시면 시장 2에서의 판매량, 이윤 극대화 생산량 혹은 판매량이 시장 1에서의 판매량보다 크다, 틀렸고, 2번 같은 경우는 계산 없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시장 2에서의 한계 수입이 시장 1에서의 한계 수입보다 크다? 아니죠. 최적 상황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 기업은 두 시장에서의 한계 수입이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결정하니까 2번 틀렸고, 그다음 3번은 어때요? 시장 1에서의 판매 가격을 시장 2에서의 판매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다. 자, 요거 즉 각 시장에서의 가격은 여기서 계산해 놓은 최적 생산량을 원래 시장 수요, 시장 역수요에다 대입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Q1 4분의 10 넣으면 이건 얼마가 되나요? 4분의 10 넣으면 7이 될 것이고, P1은 7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분의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나요? 5가 되네요. 그래서 P2는 5가 된다. 해서 3번 시장 1에서의 판매 가격을 시장 2에서의 판매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다. 3번이 맞는 얘기네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계산 없이 직관적으로 풀려면 사실은 기울기는 똑같죠. 기울기는 똑같은데 1에서의 시장 수요가 2에서의 시장 수요보다 큰 거잖아요. 그래서 지불 용의가 더 높은 시장이 1시장이기 때문에 1시장의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된다는 게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번 정답으로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 문제 18번에서 출제됐는데, 이게 약간은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에 따라서 이제 1, 2, 3, 4번을 체크하고 바로 시간 제약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갔을 때 경우에 따라서 2번을 답으로 체크한 학생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그런가 보면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뭐 자연 독점이 되고,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 시장이 아니니까, 물론 독점적인 측면이 있지만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 틀리지 않았나 라고 체크할 수가 있는데, 즉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서 2번을 골랐을 수도 있는데,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우리가 수요를 충당할 때까지 평균 비용이 우하향하면, 즉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평균 비용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면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라고 배웠으니까 사실은 3번을 답으로 찾아야 되겠죠. 3번이 너무 명백하니까. 그래서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진 않죠.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제외한 다른 독점 시장이라든지 과점 시장이라든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하고, 그러면 MR은 항상 P보다 작고 MR과 MC가 같아지도록 각 기업들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이 아닌 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3번이 너무 명백하게 틀리게 되는 건데,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균형은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어느 정도 외워두시고 있어야 되죠. 워낙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 거길 바탕으로 MR이 이렇게 그려지고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 이 상황이라면 여기서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아서 조그만의 초과 이윤이 있더라도 기업이 진입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쟁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0이 된다. 이윤이 0이 된다는 건 결국 가격과 평균 비용이 같아지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기 균형 그래프를 그려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평균 비용이 이렇게 수요 곡선과 접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평균 비용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2번이 맞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평균 비용이 극소화되는 산출량보다 이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작기 때문에 무슨 최소 효율 규모 이런 얘기 나오죠. 해서 4.4번 약간 2번이 오답으로 체크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3번까지만 읽어봤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고 자, 그 다음에 15번이 사실은 조금은 어렵죠. 우리 수요 독점 자체가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토픽인데 사실 근데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런 측면과 추가적으로 계산이 약간 까다로웠을 수가 있어요.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 풀기에 계산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다. 한번 보시면 기업 A가 노동만을 이용해서 재화 X를 생산하는데 기업의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은 500이래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윤 극대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윤 극대화 조건은 무조건 MRPL 이퀄 MFCL 해서 이제 MRPL은 MR 곱하기 MPL이 되는 거고 이제 MFCL이 임금과 같은 상황은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적일 때고 한계 요소 비용 마지널 팩터 코스트 오브 레이버 이게 W보다 큰 상황이 이게 수요 독점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수요 독점적인 상황이고 여러분들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있으면 한계 요소 비용 MFCL 한계 요소 비용은 노동 공급보다 기울기 2배인 걸 알 수가 있죠. 사실은 독점 기업이 생산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수요를 바탕으로 MR이 기울기 2배인 거랑 수리적으로는 동일한 논리죠. 그래서 이 요소 독점적인 기업은 한 단위 더 고용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계 요소 비용이 W보다 높다.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노동 공급 곡선이 L이니까 원칙대로 풀면 우리가 팩터 코스트 오브 레이버는 W 곱하기 L인데 이거를 L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래서 마지널 팩터 코스트 오브 레이버는 이걸 L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래서 W는 L이니까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거를 L에 관한 함수로 써서 L에 대해서 지분하면 L 곱하기 L 이게 L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걸 L에 대해서 미분하면 2L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 안 하더라도 기울기가 2배가 되는 거니까 노동 공급 곡선이 W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L이면 이것의 2배. 그래서 마지널 팩터 코스트 오브 레이버는 2L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R 곱하기 MPL인데 지금 이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P랑 MR이 같죠. 그래서 P 곱하기 MPL 혹은 MR 곱하기 MPL 다시 P 곱하기 MPL MR 곱하기 MPL이 같죠. 왜? 생산물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그래서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P가 500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P 곱하기 MPL을 VMPL이라고 표현했었고 자 그러면 이제 500 곱하기 MPL만 생각하면 되는데 MPL은 생산함수
총 생산량을 L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리고 루트 미분은 기계적으로 아셔야 되죠. 루트 L을 미분하면 2 루트 L분의 1 해서 이걸 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MFCL 구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VMPL과 MRPL이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MFCL과 MRPL이 같아지는 혹은 VMPL과 MFCL이 같아지는 여기서 고용량을 결정하고 임금은 이만큼 지급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계산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양변에 이거 일단 숫자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는 500 곱하기 2분의 1인데 그럼 250이 되죠. 그리고 또 2로 또 나눠야 되죠. 그러면 250을 2로 나누면 125가 되고 양변에 또 루트 L을 양변에 곱하면 L 곱하기 루트 L이 되죠. 사실은 루트 L 곱하기 루트 L 곱하기 루트 L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얘가 L이고 양변에 루트 L을 곱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봤다면 그러면 125가 5의 3승이니까 125가 5의 3승이니까 루트 L이 5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L은 최적 노동 투입량 혹은 요소 고용량은 5의 제곱 해서 25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25를 어디다가 노동 공급 곡선에다 집어넣으면 임금 25로 찾을 수 있어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외부성. 우리 시장 실패에서 외부성 보는데 외부 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문제죠. 수요 곡선이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외부성이 없으면 이게 사적인 한계 편익이자 사회적인 한계 편익이 되는 거고 사적인 한계 비용 PMC는 지금 1 플러스 2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한계 비용을 줬네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뭐 마지널 데미지 혹은 즉 한계 피해 혹은 외부 한계 비용이라고 해서 마지널 익스터널 코스트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선 더 쉽게 그냥 소셜 마지널 코스트를 바로 준 거죠. 그래서 소셜 마지널 코스트는 4 플러스 2Q 4 플러스 2Q 한마디로 이제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 사적인 한계 비용에 비해서 단위당 3만큼의 외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단위당 3만큼 여기서 여기 차이는 3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 피해 혹은 한계 외부 비용이 3으로 일정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 사적인 한계 비용과 사적인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Q0가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사회적인 한계 비용과 사회적인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이 수준인데 우리가 부정적인 외부성이 있으면 과다 생산됨으로 인해서 비효율성이 야기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 생산량에서 수직선을 그어서 생기는 삼각형 이 면적으로 찾을 수가 있죠. 사실 이거는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죠. 여기 3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생산량에 비해서 시장 생산량이 얼만큼 과다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수요 곡선과 PMC를 연립해 보면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이걸 P에 대해서 정리해서 수요 곡선을 40-Q로 쓰고 그러면 PMC와 역수요 함수가 같아지는 그 Q를 찾으면 3Q가 39가 돼서 Q는 1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장 생산량은 13으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생산량은 이 4 플러스 2Q랑 40-Q 이렇게 연립을 해서 역시 3Q가 36 돼서 Q는 12가 되죠.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량은 12가 된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면적은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1.5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역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자, 바로 거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거시도 역시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죠. 자, 1번부터 보시면 국민 총소득이 1000조 원이고 우리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게 생산물 시장 균형 조건이고 얘를 대부자금 균형 조건으로 해서 Y 빼기 C 빼기 G는 I 혹은 이제 민간저축은 소득에서 세금 빼고 가처분 소득 그다음에 소비 뺀 거 그다음에 정부저축은 걷어들인 것에서 쓴 거 빼면 정부저축 해서 얘를 민간저축 더하기 정부저축이 총저축으로서 자금의 공급이 되고 자금에 대한 수요는 투자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건데 이제 간단하게 정부 지출은 200조 원이래요. 그래서 얘 200이고 조세 수입은 150이니까 정부 저축은 마이너스 50이네요. 정부는 마이너스 50만큼 저축을 하는 거고 근데 투자는 250조래요. 여기서 투자는 250조 하면 민간저축은 얼마라는 건 계산할 수가 있어요. 민간저축이 300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정보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고 한번 자, 그 다음에 우리 케인즈 고전 학파에서는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고 이따 뒤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건너뛰어서 소비 투자 이론에서 소비 이론에서 나왔죠. 그래서 소비 이론도 역시 출제 빈도가 꽤 있는 편인데 자, 소비 이론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배우는 토픽이죠. 그래서 생애주기 가설, 항상소득 가설, 그 다음에 상대소득 가설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텐데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청장년기에 비해 노년기의 평균 소비 성향이 낮아진다? 어떻게 배웠죠? 청장년기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아요. 소득은 높고 그래서 그래프로 소득 같은 경우는 청장년기에는 높고 노년기에는 소득이 적게 된다. 그래서 소득은 이렇게 변하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는 평탄화한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청장년기 때는 양의 저축, 노년기 때는 음의 저축을 한다고 배웠을 텐데 자, 그러면 소득 대비 소비의 크기, 소득 대비 소비의 크기가 평균 소비 성향일 텐데 당연히 노년기는 소득이 낮으니까 노년기에서 소득 대비 소비, 평균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자, 2번은 어때요? 항상 소득 가설이든 생애주기 가설이든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든 다 단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한다는 거. 이건 모든 가설에서 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한다는 거. 다만 케인즈 절대소득 가설은 장기 시계열 분석 결과를 설명하지 못했다. 쿠즈네츠 실증 분석 결과 중에서 장기 시계열 분석 결과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어때요? 케인즈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소비 성향이 낮아진다. 그래서 2번이나 3번이나 같은 맥락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이 단기적으로 낮아지는데 장기적으로는 일정하다. 그게 쿠즈네츠가 얻어낸 결론이죠. 자, 4번 상대소득 가설에 따르면 이 상대소득 가설은 뭐예요? 우리 소득이 과거의 씀씀이에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게 상대소득 가설인데 한번 소비 패턴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즉 과거의 최고 소득이 높으면 아무래도 그때 씀씀이가 높기 때문에 이 평균 소비 성향이 높다는 거 그게 상대소득 가설의 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 쉽게 1번으로 찾을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통화승수를 계산 문제로 내지 않고 말 문제로 냈는데 그냥 통화승수라는 건 직관적으로 뭐예요? 화폐가 빨리빨리 돌면 통화승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민간도 화폐를 안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민간의 현금 통화 비율, 시험에서 계산 문제일 때는 현금 통화 비율을 줄 때도 있고 현금 예금 비율을 줄 때도 있지만 직관적인 의미는 이 두 가지 다 민간이 얼만큼 화폐를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냐 그 성향이고, 그 다음에 은행의 지급준 비율. 여기 지급준 비율은 사실 법정 지준율 더하기 초과 지준율로 이루어지고, 법정 지준율 더하기 초과 지준율로 이루어지고, 이 법정 지준율은 나라가 정하지만 초과 지급준 비율은 이 은행이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보시면 경제 불안의 해소로 은행 부도의 위험이 낮아졌다. 은행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민간이 은행에 안 맡기고 돈을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지만 부도 위험이 낮아지면 예금을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 통화 비율, 이게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승수가 증가한다. 승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찾는 거니까 1번은 승수가 증가. 자, 2번은 어때요? 은행의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하락했다. 여러분들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이자율이 높으면 은행에 맡기려고 하지만 이자율이 낮으면 굳이 은행에 맡길 은행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굳이 예금 안 맡기고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민간의 현금 통화 비율 혹은 현금 예금 비율이 높아지고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면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승수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2번 승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아닌 거니까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2번은 승수가 감소한다. 자, 3번 가계가 보유하는 화폐 중에 현금 보유 비중이 감소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금 통화 비율 혹은 현금 예금 비율이 낮아지면 돈을 손에 안 쥐고 있으니까 승수가 커진다 했고, 역시 4번은 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이 낮아지면 지준율이 얘가 낮아지면 지급 준비율이 낮아지고, 은행 역시 창고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 쥐고 있지 않으면 돈이 더 많이 풀려서 승수가 커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승수가 증가하는 거 기본적인 문제였고, 자, 화폐금융론에선 화폐수량설 아주 쉬운 수준의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화폐수량설에 기초할 때 우리가 화폐수량설은 MV 콜 PY인데 얘를 변화율 공식으로 표현해보면 통화량의 증가율 더하기 유통속도의 변화율 혹은 증가율은 물가 변화율 더하기 국민소득, 실제소득의 변화율,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다음에 실질경제 성장률을 4%로 설정하고 물가 상승률 목표를 3%로 설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각국의 화폐 유통속도 증가율이 얘가 지금 2%가 또 증가한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2%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자, 그러면 단순한 계산이죠. 뭐 더하기 2가 7이 되려면 얘는 5가 돼야 돼서 정답 3번으로 찾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ISLM에서도 굉장히 기초적으로 나왔는데, 최초 각국에서 ISLM 균형 상태에 있는데 이자율은 현 이자율을 유지하면서 국민소득만 높이는 거. 그래서 우리 이자율 소득 평면에서 ISLM 곡선을 그리고 현재 이자율 상태가 R0라고 하는데, 국민소득을 늘리려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통화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자율은 고정시켜야 되니까 우리 IS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그러면서 LM도 우측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면 이자율은 유지하면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확장적인 재정정책, 그 다음에 확장적인 통화정책
두 개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건 1번이니까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 19번 같은 경우는 딱 6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 뭐 2장이라든지 케인즈 단순 모형, 그래서 케인즈 단순 모형의 우리 승수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2장에서 고전학파, 그다음에 리카르도 대등 정리는 6장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재정정책에 대해서 고전학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전학파는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고전적 이분성 혹은 화폐의 중립성을 가지고 통화정책의 무력성을 얘기했고,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완전 구축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고전학파에 따르면 완전히 구축된다. 그래서 구축 효과가 정부 지출 증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한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고전학파 견해는 투자도 줄 뿐만 아니라 소비도 줄죠. 사실은 정부 지출이 늘면 이자율이 상승해서 저축이 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투자와 소비의 감소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얘가 늘어난 만큼 얘가 줄어들어서 완전히 상쇄된다. 그게 고전학파의 재정정책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완전 구축 얘기를 했던 거고 1번 맞다. 자, 2번 리카르도 대등 정리에 따르면, 그래서 리카르도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고 세고전학파의 베로가 엄밀하게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리카르도 대등 정리, 여기서 대등하다는 건 뭐예요? 동등하다 해서 재원 조달 중립성 정리라고도 표현하는데, 조세를 걷든 공채를 발행하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를 깎아주고 공채를 발행하면 그럼 조세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조세 감면의 효과, 확장적인 재정 정책 중에 조세 감면의 효과가 없다라는 걸 증명한 건데, 거기서 그 내용 중에 기존의 케인즈라든지 케인즈 학파 쪽에서는 공채를 발행하면 민간이 공채를 자기 자산으로 인식해서 소비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리카르도 대등 정리는 전혀 없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공채는 민간 부분의 자산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산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조하연 교수님 교과서 표현에 따르면 미래 납세 예고 통지서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공채를 갖고 있으면 얘네가 나는 돈을 빌렸으니까 나중에 돈 갚을 때쯤 세금을 올리겠구나. 그래서 공채를 미래 납세에 대한 예고서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죠. 뭐 지나간 얘기였고, 자 3번 공급 중시 경제학자에 따르면 이제 레퍼 곡선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미시에서도 이 부분은 미시의 조세론 쪽에서도 좀 나오고 거시 쪽에서도 등장하는데, 레퍼 곡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세율과 조세 수입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세율을 인하할 때 조세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게 공급 중시 경제학자.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 자, 4번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4번 케인즈 단순 무형에서 거의 처음 거시 배울 때부터 배우고 귀에 못이 막힐 정도로 배우셨을 텐데, 정액세 승수 표현이 약간 다르죠. 우리가 보통은 조세 승수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조세 승수와 정부 지출 승수를 비교하면 그 절대값으로 따지면 뭐가 정부 지출 승수가 훨씬 크다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는 거는, 정부 지출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총 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가지지만, 조세를 변화시키는 건 간접적으로 조세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소비가 줄거나 늘어나서 그런 간접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 승수가 더 절대값으로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밀하게 왜 절대값으로 표현했냐? 조세 승수는 마이너스 값이고 정부 지출 승수는 양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부 지출은 늘어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지만 조세는 늘어나면 국민소득이 줄기 때문에 조세 승수는 마이너스, 이런 거 다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실업과 인플레이션 7장에서 우리 노동시장 지표와 관련된 거, 이 16번이 약간은 까다로웠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실업률과 고용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경활률이라고 합시다. 경제활동 참가율.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지표 중에 세 지표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즉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취업자, 실업자, 그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보면 취업자,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해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되죠? A 플러스 B분의 B로 정의가 되고, 고용률은 이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수,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로 정의가 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경제활동 참가율로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B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배우셨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에다가 어떻게 곱해요? 다시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가 돼야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가 되죠. 그래서 요거 약분되면 요 식이 나오는데, 다름 아닌 얘가 뭐예요? 경제활동 참가율.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얘가 고용률. 그 다음에 얘는 실업률에서 실업률과 얘 간의 관계를 보면 1 빼기 실업률이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실업률을 하면 고용률이 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1번 보시면 어때요? 고용률과 실업률은 동반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언제 그렇게 돼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요 항은 작아지지만, 그럼 요 항이 작아지더라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커지면 고용률이 커질 수가 있겠죠. 요거 작아지는 것보다 요게 더 크게 늘어나면 고용률이 증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 2번은 어때요?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상승하고, 마찬가지로 얘가 상승하고 얘가 상승하면 얘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 높아지는 효과와 낮아지는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얘도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역시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실업률이 일정하다고 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고용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1, 2, 3번은 다 그럴 수 있는 문장인데, 4번을 보시면 어때요? 실업률이 일정하대요. 일단 얘는 일정하면 여기 자체가 일정하게 되겠죠. 근데 고용률이 상승했다. 얘가 상승하면 얘는 무조건 상승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문장이네요. 자, 그 다음에 실업과 인플레이션에서 필립스 곡선과 정책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 해서 U파이 평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단기적으로, 즉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가 고정되어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상충관계가 있다.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가 얼마로 고정되어 있을 때 단기 상충관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연실업률 가설, 프리드만의 자연실업률의 가설에 따르면
실업률은 장기적으로는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상관없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고정돼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여튼 이 단기 필립스 곡선과 관련돼서 이 기울기가 종종 나왔었는데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일수록 어때요? 이건 누가 주장하는 바예요? 케인즈 쪽인가요? 고전학파 쪽인가요? 고전학파 쪽이 주장하는 바고, 그러면 그 주장이 맞을수록 고전학파 견해처럼 필립스 곡선이 더 가팔라지겠죠. 그래서 이 알파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건 이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죠. 더 설명을 해보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가팔라진다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율이 변하더라도 실업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일수록, 그게 임금과 가격이 경직적일수록 케인즈 얘기가 맞는 건데, 케인즈 견해에 따르면 그런 경직성 때문에 물가의 변화, 즉 인플레이션율이 실업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물가가 상승했을 때 호황이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신축적이면 케인즈 견해가 타당해지지 않고 그럴수록 가팔라진다, 혹은 절대값이 커진다. 맞는 얘기고, 자,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을 때 어떻게 돼요? 수식으로 보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때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겠죠. 나머지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을 때 우리가 단기 필립스 곡선 자체가 우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잘 알고 있다. 자, 3번, 3, 4번이 이제 루카스, 세고전학파의 루카스의 견해에 따른 건데, 예상된 통화정책과 예상되지 못한 통화정책으로 구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상된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없다. 그게 루카스의 정책 무력성 정리고, 여기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미친다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얘기네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예상을 못했으면 그때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통화론자는 적응적 기대 가설을 모형에 상정했기 때문에 예상을 했든 안 했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라고 한 발 물러났다면, 세고전학파는 다시 좀 더 강력하게 예상된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없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효과가 없고, 그래서 보다 비판을 강하게 한 거죠. 이게 루카스의 정책 무력성 정리. 이런 정책 무력성 정리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도 등장하고, 이처럼 필립스 곡선에서도 등장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0번에 황금률과 관련된 건데, 우리 솔로 모형에서, 솔로 모형은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국 경제는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경제 성장 모형의 균제 상태에 있다. 현재 1인당 자본량은 황금률 수준보다 크다. 황금률 수준보다 크다. 여러분들 황금률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상태. 그래서 황금률은 1인당 소비 극대화를 달성하는 상태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자본량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본량, 이제 황금률을 달성해주는 자본량을 KG라고 하고, 지금 상태를 그냥 K스타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이 더 크다는 거죠. 그 얘기는 1인당 자본이 많다는 건 과다 저축하고 있다는 거죠. 과다 저축.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고 투자는 자본량으로 연결되니까 지금 황금률 수준보다 더 많은 1인당 자본이 있다는 건 과다 저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저축률을 변화시켜서 황금률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축률을 낮춰야 되겠죠. 저축률을 낮춰야 되고,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저축률이 하락했을 때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이 달성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나머지는 왜 틀렸나 봅시다.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이 달성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감소한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황금률이 됐다는 건 1인당 자본이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상태보다 황금률 수준으로 돌아가면 1인당 자본이 줄어드는 거고, 우리가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을 상정하면 자본이 늘면 한계 생산이 줄지만 자본이 줄면 한계 생산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한계 생산이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고.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이 달성하면 1인당 소득이 상승한다? 여러분들 저축률을 낮추면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저축률을 높이면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저축률을 낮추면 1인당 소득이 낮아진다는 거. 자, 4번에서 K스타 수준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은 감가상각률과 인구 증가율의 합보다 크다. 자, 4번은 왜 틀렸어요? 우리가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황금률을 달성해주는 조건은 MPK가 M 플러스 델타랑 같아야 된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좀 표현해 보시면 여기 X축에 1인당 자본량, Y축에 1인당 소득이 있고 1인당 생산함수를 그려보면 Y는 FK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요? 조금 더 크게 Y는 FK 이렇게 있을 때 자,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지냐면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이 주어지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 곱하기 K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본 유지선이라고도 표현하고 자본 유지선 필요 투자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필요 투자액.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이 M 플러스 델타의 기울기와 MPK가 같아지는 거. 이 기울기와 MPK는 우리 생산물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같죠. 즉 K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얼마큼 증가하나. 그래서 Y는 생산이자 소득이죠. 1인당 생산이자 1인당 소득. 그래서 황금률 조건은 이게 같아지는 상태고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황금률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이 되고 그러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를 지나가도록 하는 저축률 수준이 있을 것이고 그걸 SG라고 표현하면 황금률을 달성하는 저축률이 되겠죠. SG 곱하기 Y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저축률보다 어떻다? 과다 저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는 S0 곱하기 Y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균제 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량이 K스타만큼 있고 1인당 소득이 Y스타만큼 있고 그때 1인당 소득 중에서 이만큼을 저축해서 이만큼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C스타, 소비 C스타, 그 다음에 이게 저축하는 상황이죠. 그거에 비해서 이 1인당 소비 이 상황보다 어떤 상황이? 황금률을 달성하는 상황에서의 1인당 소비가 이 크기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다 저축이 되면 1인당 자본량은 크지만 1인당 자본량이 크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저축을 계속 많이 해야 되니까 소비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해서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상황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표현해보면 지금 상태에서 과다 저축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축률을 낮춤으로 인해서 1인당 자본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때 1인당 소득도 줄어들긴 하죠. 이게 1인당 소득 YG라고 표현할 수 있죠. 황금률 수준에서. 대신 뭐는? 1인당 소비는 늘어난다는 거죠. CG. 그래서 이게 황금률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비교적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성장론에서 두 문제나 나왔는데 하나는 솔로 모형, 즉 외생적 성장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AK 모형, 내생적 성장 모형이죠. 자, 솔로 모형과 AK 모형의 차이점, 즉 외생적 성장 모형과 내생적 성장 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저축률의 변화가 있을 때 변화가 있을 때는 솔로에서는 어떻게 돼요? 솔로에서는
수준 효과만 있다. 즉 저축률이 높아지면 1인당 소득이 한 번 증가하지만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다시 멈춰버린다. 즉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이 0이 되는데 AK 모형에서는 저축률을 증가시키면 성장률 자체가 증가한다. 자체가 증가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가 경제 성장률이 저축률에 의존하지 않는다 해서 정답 쉽게 1번으로 찾을 수 있었고, 이 AK 모형에서 여기서 말하는 K, 자본이란 단순히 물적 자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적 자본, 지식 자본을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 개별 기업 자체에서는 한계 생산이 체감하더라도 이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일정하다라는 주장이고, 역시 외생적으로 솔로 모형 중에 단점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속적으로 기술이 진보해야 돼. 그러면 그 기술 진보율만큼 1인당 소득이 증가할 수 있어. 자, 그렇다면 기술은 어떻게 진보해? 몰라.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어. 해서 외생적 성장 모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반면에 내생적 성장 모형은 이 성장을 모형 내에서 풀었다고 해서 내생적 성장 모형이라고 표현하죠. 여튼 여기서는 외생적 기술 진보가 없어도 저축률의 변화만으로 혹은 다른 R&D 모형이라든지 인적 자본 투자 모형에서는 R&D의 투자 비율, 즉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에 따라서 모형 내부에서 경제 성장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풀었고 마지막 문제로 우리가 국제금융론에서 이 한 문제가 나왔는데, 혹은 개방거시경제에서 이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ISLMBP죠. 그래서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 그 다음에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소규모 개방 경제다. 이 얘기는 BP 곡선이 해외 세계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선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BP. 그래서 최초 다 균형이라고 했을 때 ISLM, BP 균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운 거는 환율 제도에 따라서 조정 메커니즘이 좀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변동 환율 제도는 외생적으로 충격이 주어졌을 때 그런 균형 조정을 환율의 변화 그리고 순수출의 변화로 인해서, 즉 IS 곡선 조정을 통해서 변동이 조정된다고 하면, LM 곡선은 충격이 있을 때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LM 곡선의 변화로 충격을 조정하죠. 다만 여러분들 이거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이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무력해지고, 재정정책에서는 반대로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무력해진다는 거,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 그러면 정답은 거기서 알 수가 있나요? 갑국이 고정환율 제도를 포기하고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간다. 그러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상실한다가 아니고 독립성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는데, 나머지 1, 2, 3번은 왜 맞나 한번 보면, 정부 지출이 증가할 때 IS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대내 균형점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본이 유입되고, 그러면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원래 고정환율 제도였지만 변동환율 제도로 채택하게 되면 자본이 유입되면 달러가 흔해지고, 달러가 흔해지면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가치 환율이 하락하게 되죠. 그럼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순수출이 어떻게 돼요? 악화가 되고, 순수출이 악화가 되니까 IS 곡선이 갔다가 다시 순수출 감소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무력하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어때요? LM 곡선은 굉장히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해서 정답을 4번으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